오늘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현행위원회 구성 방식의 문제점을 자인했습니다. 서울시가 최저임금 인상에 불만을 품은 소상공인을 위해 내놓은 제로페이가 눈 가리고 아웅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국산 맥주업체들이 세금 역차별 탓에 수입 맥주값이 국산 맥주보다 싸졌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최고금리 3.3%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놨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어제 서울경제TV가 심층 보도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자체의 근본적 문제점들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도 직접 현행위원회 구성 방식의 문제점을 자인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재구시를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수장인 류장수 위원장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공익을 정부로 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체적으로 하나로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결정되는 대로 논의를 통해서 그 제도와 법과 제도가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은 충실히 따를 생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정치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현재 환노위에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자는 법안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의무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자는 최저임금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한편 20대 국회 후반기 환노위와 고용노동부의 첫 대면식이었던 만큼 야당 의원들은 장관 경질까지 언급하며 회의 내내 집중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장관님 지금 경질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거 아시죠? 정부 내에서조차 지금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부 의지대로 가는 겁니다. 이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시장 상황하고는 전혀 지금 맞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없애고 국회로 이관해서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들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국회 간의 확연한 시각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환노위가 여야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부터 서울시장까지 불만이 큰 소상공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화가 나 있는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해 준비한 제로페이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게 핵심. 자영업의 위기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의 그야말로 최전선에 있는 문제이고 협력과 연대의 힘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영업이익의 30% 이상을 결제 수수료로 지출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제로페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언뜻 듣기엔 소상공인이 내야 할 결제 수수료가 제로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 시장이 내놓은 제로페이는 결제 수단이 체크카드여서 정확히 말해 카드 수수료 제로가 아니라 체크카드 수수료 제로입니다. 우리나라 민간 소비의 약 70%는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집니다. 현금 결제를 고려하면 체크카드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더구나 제로페이로 결제하려면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바코드를 찍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돼 얼마나 많이 쓰일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도 담당 부처인 중기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처럼 생색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체크카드 수수료 절감 효과라도 확실히 주려면 전체 지자체가 모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가입 소상공인 수를 늘릴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과정은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도입한 뒤 나머지 지자체는 따라오라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회심의 카드로 내놓은 제로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 대책이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에선 1,000원대 수입 맥주들도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수입 맥주 가격이 낮아지는 건데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산 맥주 업체들은 세금 책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세금 역차별까지 주장하며 나선 사정을 유동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재 맥주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종가세 방식. 국산 맥주든 수입 맥주든 72%의 주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 표준이 달라 그동안 국산 맥주 업체들은 세금 역차별을 주장해왔습니다.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에 이윤과 판매 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데 비해 수입 맥주는 관세가 포함된 수입 신고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수입 맥주 신고 가격을 낮춰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구조인데다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한 맥주는 FTA 체결로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맥주 4캔 만원 시대에서 어느덧 6캔 8,900원까지 떨어진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덕분에 수입 맥주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느낀 국산 맥주 업체들은 종량세 개편을 주장해왔습니다. 종량세는 양이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저가 수입 맥주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수제 맥주를 비롯한 고가 맥주 가격은 낮아집니다. 리터당 800원에서 900원 사이를 세금 책정 기준으로 삼는다면 현재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판매되는 수제 맥주 한 캔 가격은 1,000원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산 맥주 업계는 수입 맥주와의 품질 경쟁으로 돌입해 맥주 산업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종량세로 바꿀 경우 저가 수입 맥주의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들의 반발이 큰 데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가 소비자의 후생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종량세 개편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입니다. 애당초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한동안 기대를 모았던 국산 맥주 업체들의 시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 기능은 유지한 채 금리를 높이고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혜택을 늘렸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최고금리 3.3%.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놨습니다. 청약통장 기능을 갖추면서 금리 및 비과세 등을 우대받는 상품입니다. 오는 31일부터 우리은행 등 시중 9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 총급여 3천만 원 아래이면서 주택이 없는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1인 창업자, 학습지교사 등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했어도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새 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납부 한도는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연간 600만 원. 가입 기간 2년 이상에서 10년 이내까지 최고 3.3% 금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가입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하면 총이자 소득의 5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기존 청약통장과 똑같은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낼 경우 1,200만 원 정도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돈 마련이라든가 나중에 실제 주택 청약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를 통한다면은 청년들이 사회 진입을 더욱더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오는 2021년 12월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연일 재난 수준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엔 냉방기 사용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변압기 과부하로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정전이 일어나면 한국전력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벌입니다. 작업하는 동안엔 비상발전차를 투입해 긴급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입주민들은 여전히 더위와 싸우며 불편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국전력에서 보유한 비상발전차가 서울에 2대, 경기 인천에 각 1대씩 수도권에 4대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 15곳 지역본부를 합쳐도 전국 총 18대에 불과합니다. 비상발전차는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복구 작업을 하는 동안 긴급하게 전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전 관계자는 보통 낡은 아파트에서 주로 정전이 일어난다면서 왜 정전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입주민들한테 설명해주고 비상발전기를 돌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노후단지의 경우 대형 가전제품, 냉방기 보급 확대 등으로 늘어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760만 가구,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40%가량인 303만 가구가 몰려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정전이 일어났을 때 비상발전차 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한전이 보유한 비상발전기 용량은 500kW, 업계에선 하루에 가구당 3kW 정도 전력을 쓰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비상발전기로는 160가구가량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비상발전기는 엘리베이터나 지하주차장, 복도 등 일부 공용 부분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수백 세대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발생하면 입주민들이 무더위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짓는 아파트 단지엔 비상용 발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 소방시설, 승강기 등의 예비전원 공급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고시 등에 규정돼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발전기는 전 세대에 전기를 공급하는 건 아니고 비상등과 소방펌프, 스프링클러 등에 임시로 전기를 공급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정작 주택법에는 비상용 발전기 설치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등이 아파트 비상용 예비전원 시설 설치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전력 공급 중단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용 발전기 등의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에도 폭염이 예보된 상태라 전력 수요가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정전 가능성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베트남 현지법인이 외국계 증권사 최초로 베트남 파생상품 시장에 진출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5월 베트남 현지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증권사들이 시장 선점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베트남 현지법인 KISV가 외국계 증권사 최초로 베트남 파생상품 자격을 신규 취득했습니다. 베트남 전체 증권사 중에서는 8번째로 파생상품 자격을 승인받은 것이며 오늘부터 베트남 파생상품 시장에 진출합니다. 지난 8월 문을 연 베트남 파생상품 시장은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거래 대금이 우리 돈 32조 원에 달할 만큼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지난 5월 국내 증권사 최초로 베트남 현지 기업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주관했습니다. 발행 기업은 호치민 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젤렉스로 베트남 1위 전력장비 그룹입니다.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외에도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이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도 베트남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이처럼 앞서서 베트남에 진출하는 것은 베트남 경제의 성장성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최근 20년간 매년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올 하반기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6.9%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베트남을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꼽았다는 점도 베트남의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지난해 신한금융을 따돌리고 금융지주 실적 1위에 올라선 KB금융이 올해 상반기에도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지만 상승세를 탄 KB금융을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정훈 기자입니다. 금융권의 상반기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벌이고 있는 박빙의 선두 경쟁에서 KB금융이 순이익 약 1,000억 원 차이로 신한금융을 따돌렸습니다. 이로써 KB금융은 지난해 2분기 약 9년 만에 탈환한 1위 자리를 1년째 지켜냈습니다. 특히 KB금융은 올해 들어서 벌써 2조 원 가까운 순이익을 거두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신한금융도 상반기에 약 1조 8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려 경상이익 기준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를 보였지만 KB금융의 상승세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KB금융은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운 KB손해보험과 KB증권의 덕을 톡톡히 본 반면 신한금융은 카드와 보험 계열사 활약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신한금융 순이익의 3분의 1 정도를 책임지던 신한카드가 부진했습니다. 신한카드의 상반기 순이익은 약 2,8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5.3%나 감소했습니다. 보험사 간 경쟁을 놓고 보면 KB금융의 완승입니다. KB금융은 올해 상반기 KB손보와 KB생명을 합해 2천억 원 가까운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손해보험사가 없는 신한금융은 신한생명의 700억 원 순이익이 전부입니다. 보험사에서 두 지주 간 1,300억 원의 순이익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신한금융이 선두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KB금융이 그랬듯 과감한 인수합병으로 허약한 보험 계열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 형식과 시기 모두 열어놓은 상태로 관련한 논의를 당사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견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내달 남북미 중 4자 간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졌으면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바람이라면서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미 3자 간인 중국을 포함한 4자 간 종전선언을 추진할 경우 이를 조기에 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에 임하는 당사국들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27,9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00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특히 5월 기준 출생아 수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월별 출생아 수 통계를 정리한 1981년 이후 올해가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30세에서 35세 여성 인구 및 혼인 감소가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면서 올해 5월 기준으로 이 연령대의 여성 인구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5.3%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생아 수 급감 추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 감소나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예상보다 빨리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거진 보물선 이슈와 관련해 주가 조작 등 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신일그룹은 1905년 러일 전쟁에 참가했다가 침몰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근처 해역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배에는 약 150조 원의 금괴가 실려 있다는 미확인 소문이 돌면서 관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스닥 상장사인 제일제강의 주가가 상한가를 치는 등 한동안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6일 공시를 통해 최대 주주가 최용석, 류상미 씨 등 개인들과 주식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 류 씨가 신일그룹 대표란 점에서 기대감이 부풀려진 탓입니다. 하지만 신일그룹은 지난달 1일 설립된 신생회사로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한 사실이 알려지고 돈스코이호에 실제로 보물이 실려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면서 제일제강 주가는 곤두박질쳐 24일 기준 2,235원으로 급락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일그룹 주식이 보물선 발견 발표를 하기 전인 지난 5월께부터 이미 거래량이 급증한 것에 주목하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3년 주기로 바뀌는데 카드사 대표격인 여신금융협회가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원가 분석을 하고 카드사들은 이를 토대로 수수료율을 매깁니다. 이번 원가 분석을 두고 금융위는 원가 하락분이란 표현을 명시했습니다. 정부 소비자의 분담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고 일반 소비자의 연회비를 올려 가맹점이 무는 수수료를 더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카드 수수료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의 중소가맹점 수수료도 0%대 인하가 유력시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직격탄을 날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이들을 달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차에 최적화된 첨단 조향장치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장치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2개의 전자회로를 활용한 듀얼 제어 방식으로 항상 정상적인 조향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포스코건설이 두산중공업과 함께 삼척 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 공사 계약을 발주처인 포스파워와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자력 발전과 맞먹는 발전 용량 2100메가와트를 생산하는 초대형 화력발전소 공사로 총 공사비는 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포스코건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쌍용 자동차의 소형 SUV 티볼리가 창사 이래 최단기간 글로벌 25만 대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2015년 1월 출시된 이 차는 첫 해 6만 3천여 대가 팔리며 출시 한 해 동안 단일 차종으로 가장 많은 판매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출시 17개월 만인 2016년엔 최단기간 10만 대 판매를 달성하는 등 쌍용차의 판매 기록을 차례차례 경신해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2분기 2,281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분기 982억 원의 적자에서 손실이 확대된 겁니다. 중국 업체들의 물량 공세 탓에 LCD 패널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하미입니다. 오늘도 찜통더위에 힘든 하루였습니다.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로 이어지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낮 동안 폭염특보도 계속되겠는데요. 서울 35도, 광주 36도, 대구는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극심한 폭염 속에 온열질환 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5에서 30mm로 더위를 식혀주기엔 부족하겠습니다. 나서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신다면 유용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내일도 안정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 보이면서 서울, 춘천 3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과 울진은 아침 기온이 28도로 심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엔 울진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는 38도로 열사병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광주 36도, 부산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잦을 것으로 보여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열대야와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